자, 의사표시는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파트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이제 효력이 어느 때 발생하느냐,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주로 이제 포인트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죠.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도식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크게 두 가지, 불일치한 거 있고, 하자 있는 게 있다. 불일치도 세 가지, 비진표시, 통정표시, 착오. 요것들은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죠. 불일치를 알고. 착오는 불일치지만 불일치를 모르는 거죠. 착각한 거고. 하자 있는 것은 사기강박. 비통착사강. 자, 뭐 보통 그냥 두 문제 정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뭐 통정의 표시에서 계속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작년은 이제 세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 자, 이제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표시부터 들어가시는데,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아파트 10억짜리를 팔 생각도 없으면서 5억에 팔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해서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저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저는 팔 생각도 없었지만 매매 계약했습니다. 효과는 의사와 표시는 불일치하지만 거짓말한 저 같은 사람을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여러분이 5억에 샀으면 그대로 넘겨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다 유효죠, 유효. 그런데 여러분도 제가 거짓말 한다는 것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럼 여러분들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뒤집으면 상대방이 선이면서 무과실이면 다시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꾸 말장난하는 것을 연습하시라고 그랬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느냐? 자, 악의 그 다음에 과실이죠. 그럼 결국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결과를 주장한 사람이 이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게 원인이 되면 이게 원인이죠. 이걸 증명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여기 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항상 입증 책임은 이렇게 결과를 주장한 사람이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증명하는데 그럼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냐? 아니 대체적으로는 써줘요. 지금 보세요. 상대방의 악의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 그랬으니까 이걸 증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원인이야, 이게 원인. 그럼 비진표시에서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럼 결과는 뭐? 무효니까.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문장에서 써줘요, 사실 입증 책임은. 그 입증할 사진, 이게 원이 되는 거지, 이게. 이걸 누가 입증하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발생하는 결과를 보시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또 착오에서 나오지만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원이 돼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취소하는 자죠. 그렇죠.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뭘 하니까? 취소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중대한 과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되면 이게 있으면 결과가 뭐냐 이 얘기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럼 취소할 수 없죠. 그럼 당연히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나온다. 근데 이게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책 보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사고에서 그런 걸 모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란 말이에요. 그냥 맹탕 외우라는 얘기지. 이거는. 근데 입증 책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럼 이 원인을 누가 증명하느냐 주로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결과가 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건 이제 공부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당연히 결과를 알 수 있죠. 착오에서 중요 부분에 착오 있으면 뭐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 부분 착오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지.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취소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럼 상대방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효면 이 무효를 가지고 서원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게인데, 이제 의사표시부터는 무효를 가지고 서원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됐고, 이건 주로 통정의 표시에서 주로 나오는데 뭐 여기 써 있으니까 제3자가 보호되려면 서원이면 되는 거지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질 않죠. 그럼 역시 이것도 누가 입증하는가 그 문제인데, 사실 제3자는 서원이로 뭐 돼요? 추정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하고 뭔가 계약을 했는데 제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 계약이 무효래. 근데 제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 거라고 해서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사면서 제가 갑한테 산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면서 살까요? 모르면서 살까요? 모르고 사는 게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제3자의 선의는 뭐 돼? 추정되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 계약이 무효니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러분의 뭐를? 악의를 입증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한 자가 부담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는 사실 이제 위쪽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진위가 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진위. 그럼 진위가 뭐냐? 진위란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키워드요? 의. 그러면 뭐로 연결해? 의사표시. 그렇죠. 의사표시로 설명을 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여기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아니고, 특정한 내용이 여기 나왔네.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포인트는 이게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되냐 안 되냐, 자, 이걸 구별해 보라는 얘기인데,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 비진위 표시가 아닌 거 세 가지 정도 잡죠. 문장에서 최선이라 판단해서 의사표시했다든지, 두 번째는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한 거, 세 번째는 명의 대여라는 얘기가 나와요. 명의를 빌려줬다. 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건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적용 범위에서도 하나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대한 법조문은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재산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 공법상 행위의 대표적인 게 공무원의 사직이죠. 주로 이제 비진위 표시는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비진위 표시에 해당되는 건데, 공무원은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다 하더라도 이건 비진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이것은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뭐 처분권자,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자, 이렇게 해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통정의 표시죠. 뭐 지금 출제된 거 보니까 거의 매번 나왔죠. 자, 통정의 표시 잘 아시는 것처럼 짜고 한 거죠. 짜고. 가배부동산 팔 생각도 없으면서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서로 짜고 가짜로 매매 계약한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일단 등기를 넘겨주는 거, 이걸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를 한다. 자, 통정 허위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양쪽 다 불일치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고 서로 뭐 해야 돼요? 짜야죠. 짜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또는 양해. 알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뭐 상대방이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유효 무효 이게 아니니까, 짜고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고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당사자끼리는
무효니까 서로 채권 채무가,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을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죠. 사실 갑도 소유권 이전등기 해줄 이유가 없어. 근데 이전등기 해줘버렸네? 그럼 얘는 무효 주장하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건 반사회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고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 등기를 토대로 해서 새로 거래한 사람 나타날 수 있겠지. 얘가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얘가 뭐일 때? 선일 때는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제3자 이제 앞쪽에서 다 얘기한 것처럼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가심 필요 없고요. 예. 자, 선악을 누가 증명하느냐 그러면 무효를 주장한 측에서 악이란 걸 증명해야 된다. 앞쪽에 비집표시 똑같이 들어가.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과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다 공부하셨던 얘기죠? 예, 그런 거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딱딱딱딱 찍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라고. 자, 그래서 당사자 사이 효과 언제나 무효고, 그래서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래요. 불법은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예요. 반사회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 뭐 채권자 취소권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 시험범위 밖의 얘기니까 이건 됩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는 안 되지만 이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돼요. 자,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다 했어요.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된다 그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악의를 뭘 주장하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맞았죠? 무과실 요구되지 않고요. 자,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제3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건 통정의 표시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제3자는 개념은 똑같아요. 일단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한 당사자와 그 사람의 포괄 승계인 상속인은 아니겠죠. 그 사람들 이해자 중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 행위를,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은 잡지만 사실 이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과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보라 해서 박스 처리해서 정리가 됐죠. 그럼 해당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표현을 한자, 양수한 자, 사실 양수인이라고 그러지만 받은 자, 이런 형태로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6번처럼 한자, 받은 자로 하지 않고 파상관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끝났다. 자, 그럼 이 사람도 제3자에 해당되죠. 근데 이 파상관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하실 게, 얘는 제3자 맞는데, 그럼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선악은 파상관제인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 파산 채권자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파산, 이건 이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축은행 사건이에요. 저축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모두가 악의가 돼야 이 파산관제인은 악의가 되는 거지. 이들 중에 일부가 선이라면 여전히 파산관제인도 선이니까 모두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이 제3자다. 주의하시고. 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표현 방식이 전혀 다르죠. 이건 뭐 큰 문제 없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이해관계는 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후에지, 당연한 얘기죠. 그런 걸 안다면 이건 당연히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채권 한 거야? 가장양도한 거죠. 그럼 저 채권은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국어라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을 가장 매매합니다. 그럼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부동산을 가짜로 매매했다는 얘기지. 채권을 가장양도했는데 왜 채권이 없어? 채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국어를 하시면 된다니까, 국어를. 근데 국어를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막 그림 그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채권이 진짜 있으면 가장양도 하기 전에 이미 이 채권에 채권자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
채무자도 이미 있었지. 있는 채권을 가짜로 넘기는 거죠, 지금. 가짜로. 그럼 그때 가짜로 넘기는데 채무자는 이미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제3자가 안 돼. 그림 안 그리겠어요? 예. 모르면 얘는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로 표현이 안 됐으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것은. 이건 요게 아니라 대리인이 허위 표시, 대리인의 허위 표시에서 본인,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고요. 그때 본인이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문제지. 일단은 표현 방식이 뭐뭐 한 자, 뭐뭐 받은 자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누가 허위 표시했다고요? 근데 본인은 대리인하고 같은, 법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쓰는 거지. 별도의 제3자가 아니죠.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지. 됐나요? 예. 또 제3자라는 계약에서 수익자 또는 제3자. 자, 이쪽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는 뭐 한 자, 받은 자. 그냥 채무자, 본인, 수익자. 뭐 상속인은 당연한 얘기고. 자, 이런 애들은 제3자가 아니다. 근데 이제 요즘 조금 들어가니까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양수보 한 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예외를 하나씩 잡아주시라고. 여러분 이제 문제에서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그럼 우리가 뭐뭐 한 자 나오면은 제3자에 해당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보니까 결국 제3자에 해당되려면 통정허위 표시 대상이 되는 목적물 부동산이나 아니면 채권에 대해서 어딨어? 채권에 대해서 뭔가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아예 당사자의 뭐를? 지위를 양수했으니까, 그럼 그 전에 허위 표시한 사람의 지위를 양수했으니 이 사람은 그 전 허위 표시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지, 법적으로. 예.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계약을 인수했다는 거죠. 계약 자체를. 부동산만 인수한 게 아니라 계약 자체를. 하여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부동산을 뭐 사서 이전 받았다든지, 이 부동산에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여기서 발생된 5억 채권에 대해서 뭐 이해관계를 맺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3자가 되는데, 여기처럼 아예 이 계약 자체를 뭐 했다고요? 인수했다고. 그럼 당연히 병이 바로 이 사람 대신해서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3자에 해당되고 안 되고 구별하셨고. 자, 그 다음에 뭐 적용 범위는 이건 상식이죠. 자, 니은본 이건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통정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할 상대방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적용되지 않겠지. 자, 또 이제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그림 그릴 건 없는데, 또 갑이 을한테 진짜 토지를 뭐 한 거예요? 증여를 했죠. 근데 실제 증여했지만 이대로 들어가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둘이 짜고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꾸민 거지. 그럼 매매는 뭐고? 무효고, 이 매매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증여는 유효가 되는 거죠.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다. 됐어요. 그럼 만일에 등기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자, 얘는 소유권 취득하고 이걸 통해서 거래한 병은 선악 상관없이 역시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 이때는 선악 따질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통정허위 표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차고 들어가줘야 되죠. 사실 차고가 통정허위 표시보다 나오기는 좀 적게 나왔지만 낼 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차고는 물론 작년에 나왔지만 재차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말 그대로 차고는 착각했다는 얘기니까, 자,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 한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109조에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근데 표의자, 착각한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럼 결국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지 않기로 뭐 했다면, 합의했다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그랬는데 임의 규정이므로 하는 게 훨씬 낫죠. 자, 4번은 장래에 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비교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장래의 것들은 착오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 문제예요.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은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장래가 나오고 착오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예측 기대죠. 또는 예상. 당연히 장래 어떤 사실을 예상해서 계약을 했어요. 또는 기대하고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뭐 규제 지역인데 그 규제 지역이 야 앞으로 대선 나오면 이게 누가 되면은 풀릴 거라고 뭐해서 기대하고 또 뭐 예상해서 그 지역에 땅을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예상대로 자기 기대대로 그 규제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렸다고. 나 땅 잘못 샀으니까 나 이 계약 취소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하고 비교할 게 저 뒤쪽에 있는데 자, 이건 착오에 포함돼요. 여기도 똑같이 뭐가 보였어요? 장래. 근데 이건 장래 불확실한 뭐에 대한 거? 사실에 대한 거예요. 여기는 뭐 예상하고 기대한 거고 이건 장래 사실에 대한 거죠. 자, 이건 착오에 포함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부분은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교재는 저 뒤쪽에 여기 장래 불확실한 사실 여기 보이죠? 네.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착오란 얘기예요. 그럼 장래에 관한 것은 같이 모아놓는 게 공부하실 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써놨다는 얘기죠. 제 의도를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착오 문제에서 장래 나오면 기대 예상이 나오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장래 불확실한 사실 나오면 착오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착오의 유형 중에 또 동계 착오가 이제 또 문제가 되죠. 동기는 뭘 동기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의사표시하는 뭐 이유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산다, 땅을 산다.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는 게 의사표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 땅을, 그 아파트를 사는 뭐가 있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동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기는 의사표시에 포함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동기에 우리가 반사회적 안 나왔지만 동기에 불법이 있어요. 동기가 반사회적입니다. 자, 이거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동기에 뭐가 있어요? 착오가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자, 이 동기를 의사표시하면서 외부에 뭐 했다면, 표시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서 안 나왔지만 동기의 불법은, 자, 외부에 뭐 되면, 표시되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죠.
항상 동기는 표시됐냐 안 되냐를 따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계 착오도 마찬가지겠지. 자, 동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한테 명백됐어요. 표시돼서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하면서 내가 그 땅을 왜 산다? 사는 이유를 얘기했으면 된단 말이에요. 다만 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 양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동계착오는 하나가 더 있죠. 기본적으로는 표시됐을 때 의사표시에 포함돼서 이게 중요 부분이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자,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계착오가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유발된 거죠.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계착오죠. 상대방이 자기 땅 근처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여러분한테 땅 좋은 거다, 지하철 들어온다, 그렇게 설레발쳐가지고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이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지하철역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여러분이 그 땅을 산 이유에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누구 때문에 그랬어? 상대방 땅 주인 때문에. 그럼 이때는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할 필요 없어요? 표시할 필요 없이 이게 중요 부분이라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앞쪽에 다 얘기했죠. 자, 법률행위 내용에 어느 부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럼 먼저 중요 부분이 아니냐? 자, 이걸 따져야 되는데 표현 방식을 중요 부분은 그 중요 부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 자, 이렇게 표현되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중요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달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 이제 중요 부분의 착오를 누가 입증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냥 중요 부분 착오는 누가 입증하느냐? 너무 쉽잖아요, 이게.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요 부분 착오를 중요 부분 싹 빼버리고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 하지 않을 정도의 그 내용은 누가 입증하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요. 취소. 자, 그럼 중요 부분에 해당되고 안 되고가 나오는데, 자,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막 외울 건 없어요. 토지 현황과 경계가 관한 착오 정도. 특히 토지 경계가 관한 것은 중요 부분이다. 주로 시험 문제는 이쪽에서 많이 나오죠.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거. 동그라미 1번에 뭐에 관한 착오? 시가. 그 다음에 아무리 착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대로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착각한 사람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굳이 계약한 거 취소할 이유는 없겠죠. 네. 이건 뭐 외울 것도 아니죠. 시가나 조금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보다는 자, 아파트나 빌라를 사면 건물만 사나요? 밑에 토지 지분도 사나요? 지분도 사는데 그 지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게 어떻게? 근소하게, 그렇죠. 미미하게 부족해. 다 알려줘요. 그럼 미미나 근소자가 들어가면 그건 많다는 얘기예요. 아주 적다는 얘기야. 아주 적으니까 그건 중요 부분이 아니겠지. 그럼 당연히 지분이 현저하게 부족하대요. 중요 부분일까 아닐까? 그럼요. 그냥 단어로 하는 거야.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잡으시고.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과실은 주의무를 결의했다는 거죠. 그러면 중대한 자가 들어가신가? 현저히 결의한 거예요. 현저히. 그냥 이건 이제 법률상으로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부동산 거래하는데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땅히 해야 될 걸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땅을 삽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땅 좋으니까 그냥 막 사죠? 막 사나요? 아니죠. 뭘 해봐요? 토지도 떼어보고 등기부도 떼어보고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덮서 샀죠. 자, 근데 사놓고 보니까 자기가 살 땅이 아니야. 잘못 샀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가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그렇지. 2번이 그 얘기네.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하는데 대장 등 공적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고 덮서 샀다. 이렇게 써놨어. 그냥 가볍게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서 볼게. 최근에 나온 판례, 아니 다른 시험에도 나온 거.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땅을 삽니다.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것들은 떼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 토지 같은 경우는 다 경계가 다 정해져 있죠? 그럼 여러분이 땅을 사기 위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그 토지 경계가 지적도상의 경계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정도까지 확인하고 사나요? 안 하지요. 그럼 그런 거 안 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냥 똑같은 토지 매매니까 측량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와 일치 여부를 줄인 거예요. 확인하지 않은 거. 이건 중과실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게 아니지. 근데 대장이나 등기부나 이런 공적 장부는 떼서 확인을 해봐야지. 근데 그거 안 했으면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자, 정리하셨나요? 네. 자, 입증 책임인데 주로 입증 책임은 얘를 주로 내죠. 사실 이쪽에서는. 중요 부분 착오의 입증 책임은 당연히 뭐 하는 사람? 취소하려는 사람이죠. 근데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하죠.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하는데, 자, 이걸 뭐라고 이제 장난만이 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중과실 여부, 중대한 과실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입증 책임을 진다. 맞을까? 틀릴까요? 그렇죠. 틀려요. 이거는. 이렇게 장난 많이 쳐요. 그럼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법률행위 효력을 뭐 한다고요? 그럼 얘는 취소하려는 사람이에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요? 하려는 사람이지. 취소하려는 사람은 착각한 사람 아니요? 착한 사람이 내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가 입증할 필요는 없겠지. 소송에서 착각한 사람은 당연히 취소하려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숨기려고 하겠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시고.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효과 쪽에서 연결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결과는 무효,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무효 아니지,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착오를, 자,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뭐 했어요? 알고 이용한 거죠. 왜냐하면 지문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고. 그냥 이용이 아니라 알고 이용을, 알고 이용. 또는 알면서 이용. 그럼 결론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런 것은 기계처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기출문제를 풀던 아니면 다른 문제를 풀던 아주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냥 이렇게 짜가지고 만든 걸까요? 판례에서 나온 걸까요? 그럼 이거 내려면 뭘 써줘? 알고 이용을 써주고 뒤에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없다로 쭉 바꿔놓겠지. 그러면 이 문장은 결국 머릿속에서 알고 이용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로 그냥 조합을 맞춰가지고 그냥 외워버리시면 되는 거지. 그럼 중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집어넣고 뭐 어쩌고 뭐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약을 싹 뿌려놓는다고. 약 드시지 말어. 그냥 착오 문제에서 못자 보이면 다른 거 읽지 마시고 맨 마지막 가시라고. 그냥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로 들어와야지. 또 어쩐가 해서 중간 또 읽어봐줘. 아닌 것 같은데 또 들어가시면 왜 그래. 읽어보시지. 그러니까 읽어보더라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들어가요. 그럼 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다 상대방과 관련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요. 자, 상대방이 차고자의 지인이 뭐 해줬대요? 통해줬대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저의 X토지와 Y토지 중에 X토지를 살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 착각해서 Y토지 파세요 해가지고 실제 계약은 무슨 토지로 계약이 됐어요? Y토지로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착각한 줄 알았어요. 땅 잘못 샀잖아.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상대방이죠. 이거 어쩌면 좋으냐? 내가 사실은 X토지 살라고 그랬는데 말을 잘못해서 지금 Y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그런지 이거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 얘기를 듣고 마음 시작한 제가 그러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의사대로 무슨 토지? X토지 매매 계약 된 것으로 그냥 인정해 줄게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지인이 동의해줬다. 그럼 아까 자연적 해석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둘의 의사가 합치된 거나 마찬가지죠? 굳이 그걸 취소할 이유는 없지. 그럼 자, 상대방 알고 이용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지인이 동의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뱅뱅뱅 돌리면서 그냥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까먹겠지. 그렇게 계속 보면 이제 금방금방 되살아나요. 그래놓고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쭉 이런 것만 보고 알고용 취소할 수 있고 진동에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쭉 훑고 들어가시면 되지. 자, 효과는 뭐 다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고 당연히 취소는 선의 재수는 대항하지 못하고. 자, 이것도 문제가 좀 나오죠. 그러면 착각했다고 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합니다. 그럼 취소는 계약인가요? 단독행위인가요? 단독행위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착각한 사람이 자기가 착각해놓고서는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 아이, 상대방은 진짜 계약한 줄 알고 계약금 다 받고 그다음에 대금 다 받아서 뭐 하려고 다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땅 잘못 샀다고 취소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받았던 계약금 다 토해내야 되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 하려고 준비해놨다가 그거 다 어그러졌죠. 자, 그래서 그러면 계약금 받았던 거 돌려줬지만 네가 착각해 서 지금 취소했으니까 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죠. 착오해서 취소한 게 불법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상대방한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러면 반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 사람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다른 제도와의 관계 나오는데, 그럼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어떻게 보시라고요? 다르게 보고 서로 연관지을 거 아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판례가 이거예요. 이거 뭐 다 외우셨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먼저 매수인 중도금 안 준다고 매매 계약을 뭐 했어요? 해지를 했는데 그 후에 매수인은 또 그럼 자기는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무 상관이 없죠. 해지하고 착오 취소는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이거 못한다 그러면 이게 연관된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얘기로 하자담보 책임하고 착오 같은 제도예요 다른 제도예요? 다른 제도. 그럼 문장이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한다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맞아 틀려? 틀리죠. 그래요. 이거 연관지면 안 되지. 아, 이게 성립되든 말든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풀면 되는 거지. 이게 뭔데 해가지고 사례 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백날 들어봐야 들을 때만 빵긋 웃고 안다고 그래. 근데 이런 질문 나오면 그 사례 설명 들은 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제가 여러분 알아. 강의 들은 게 다 생각나면 문제 다 풀지. 에? 그러면 두 가지예요. 강의 들은 게 생각나서 풀든지 아니면 이런 문장이 머릿속에 저장이 돼서 풀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강의 들은 것도 생각도 안 나고 이 문장도 기억이 안 나니까 맨날 시험만 보면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고 하나 찍고 나오고. 그리고 와서 보면은 책에 다 밑줄이 다 쳐져 있고. 그런 경험이 있어 없어? 있지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강의를 듣는 것은 일종의 그냥 보충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보충. 즉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몇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해한 것도 뭐예요? 날라가 버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야. 다른 것은 어떻게 다르게 보고 서로 연관지지 말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문장 나오면 너 다르잖아. 그럼 네가 성립하든 말든 이거 할 수 있지. 그럼 결론 내버리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방법을. 근데 사실 민법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민법의 구조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그 책 앞에 책 있죠? 네, 책을 제가 훔쳐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돌려달라는 청권이 있다는 얘기죠? 몇 개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인 사고가 되는 거고 결국은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책에 대해서 일단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만 뭐 또 점유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보이지 않지만 각각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소송을 두 번 제기할 수가 있어. 점유권 내기 위해서 반환 소송 들어올 수 있고 졌다 하더라도 소유권 내기 위해서 반환 소송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법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좀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요 사기 강박을 좀 보도록 합시다.